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를 전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네, 오늘 하루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있었던 주요 뉴스를 종합해 드립니다. 7시 뉴스 포인트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를 꽉 채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뉴스 포인트. 네, 먼저 정치권 등 우리 사회에 있었던 일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 경남기업이 조사받고 있죠. 네네. 그런데 법원이 오늘 법정 관리를 신청한 경남기업에 대해서 조사에 들어갔는데 분식회계 등에 대해서 집중 조사를 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경남기업은 자금 악화 문제로 지난달 27일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네. 오늘 서울중앙지법 파산 25부는 경남기업 본사를 방문해서 이 장해남 대표이사에 대한 신문을 실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완종 회장이 실소유주인 대하레저산업과 이 경남기업의 거래 구조 그리고 주요 계열사의 경영 현황을 집중적으로 신문했다고 합니다. 또 임원들과 채무회사의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하면서 분식회계가 이뤄졌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요, 이 경남기업이 석유자원공사에서 받은 성공불용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의혹과 또 성 회장 일가가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 등을 함께 수사하고 있습니다. 네, 요새 검찰 바쁜데요. 검찰이 또 포스코건설 비자금 의혹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기존에 드러난 수십억 원대의 비자금 외에도 새로운 비자금 조성 정황이 드러났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네, 검찰은 오늘 포스코건설 토목사업본부장인 최모 상무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이번이 벌써 세 번째 소환이라고 합니다. 이 최모 상부는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베트남 공사 현장에서 조성한 100억 원대 비자금 중 40억 원가량이 국내로 들여오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다른 비자금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네. 관련해서 검찰은 20억 원대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로 모 컨설팅 업체 장모 대표를 구속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장모 대표는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과 중학교 그리고 대학교 동창이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검찰은 정 전 부회장과의 연결고리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어제 세월의 유가족들에 대한 배상 보상 문제에 관해서 보도가 있었는데 유가족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네요. 네. 정부의 이 배보상 절차를 중단하라 하면서 그렇죠. 삭발식을 또 단행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 세월호 가족협의회와 국민대책회의는 오늘 광화문 광장에서요. 이 정부가 희생자와 피해자 가족들을 돈으로 능욕했다고 밝혔고요. 정부가 현재 우리들을 돈 몇 푼 더 받아내려고 농성을 하고 있는 유가족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삭발식까지 단행을 했는데요. 이 숨진 단원고 희생 학생 가족뿐만 아니라 일반인 희생자 가족 그리고 일반인 생존자까지 동참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 시행령의 완전 폐기와 특별조사위원회의 시행령을 수용할 것 그리고 선체 인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 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모든 배보상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중단 문제하고 관련해서 예산 지원을 중단한 이 홍준표 경남지사와 여기에 또 찬성한 경남도 의원들에 대해서 주민 소환. 네. 주민 소환이 추진된다는 소식이 있네요. 예, 몇 년 전에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요. 네. 이 경남 지역 15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요. 이 홍준표 지사와 관련 조례에 찬성했던 지방 의원에 대해서 주민 소환 운동을 벌인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벌써부터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투표율에 따라서 제2의 오세훈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과 함께 만약에 실패할 경우에는 홍 지사에게 명분만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주민 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직권 남용을 하거나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 등을 했을 때 주민이 투표로 해임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 도지사의 경우에는 총 투표권자의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소환 투표 청구를 할 수 있고요. 3분의 1 이상이 투표한 다음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게 되면 소환이 확정됩니다. 네,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여야가 국회에 공무원 연금 개혁 실무 기구 구성
합의했대. 그렇습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의원을 제외한 실무기구 구성에 합의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국회의원을 제외하고 정부와 공무원 노조 그리고 전문가로만 구성하기로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당사자로 구성된 실무기구와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이렇게 투트랙으로 운영되게 됩니다. 당장 내일부터 회의가 동시에 진행되는데요. 일단 특위의 경우에는 5월 2일까지 시한을 연장하기로 했고요. 실무기구에는 활동 시한을 따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관련해서 유승민 원내대표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설명이 있었는데요. 실무기구에서 합의되지 않는다면 특위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해외 자원개발 사업의 뒤처리를 위해서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관련 공무원들이 청와대로 소집됐다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청와대 민병욱 대변인은요. 오늘 경제수석실에서 지난달 30일 산업부 소속 일부 팀장 그리고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실국장을 소환해서 보고를 들은 적이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관련 보도는 며칠 전에 나왔던 건데요. 민병욱 대변인은 관련 기사가 나갔고 당연히 사실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의를 소집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아직 알려지지 않았고요. 어쨌든 청와대는 보고를 받은 후에 구체적인 지침을 하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박정철 고문치사 사건을 수사했던 최환 당시 서울지방중앙지검의 공안부장이 발언을 했네요. 네. 박상옥 후보자는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는데 저항을 못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최근 한 보도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최 전 부장은 경찰이 당시 고문 가담자를 2명으로 축소한 것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팔다리를 흔들고 반항하면 2명 가지고는 안 된다. 검사로서는 의문을 갖고 접근을 했어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수사팀에서 고문 경찰관이 3명이 더 있다는 양심 선언을 듣고도 바로 재수사를 못한 데 대해서는 직무유기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최환 전 부장은요. 경찰이 지난 88년 1월 15일 박종철 열사의 주검을 화장해야 된다고 주장했을 때 이를 거부하고 시체 보전 명령을 내리면서 당시 물고문 사건을 세상에 알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이 교육부가 내린 수정명령이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내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런데 서울행정법원은 그걸 인정하지 않았군요. 네, 이게 2003년 11월에 나온 소송입니다. 관련해서 오늘 서울행정법원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들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습니다. 한마디로 초중등학교 교육법에 근거를 둔 적법한 처분이다. 이렇게 법원에서 판단을 한 겁니다. 네. 내용들은 40여 가지가 됩니다.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예를 들어 주체 사상에 대해서는 문제가 된 대목이 단순히 북한 체제의 정치적 주장을 그대로 소개해서 학생들이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와 관련해서는요. 이 행위의 주체가 생략된 채 서술돼 있기 때문에 주체를 명시하라는 명령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또 박정희 정부와 97년에 있었던 외환 위기를 연관지은 서술에 대해서는요. 이 충분한 경제학적 검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외가 정당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제 소식입니다. 이투데이의 김희준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2월 경상수지가 36개월째 흑자를 기록했다는 발표 자료가 나왔죠. 어떤 내용입니까?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경상수지 흑자는 64억 4천만 달러로 작년 동월보다 41.9% 증가했습니다. 경상수지 흑자는 2012년 3월부터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추세라면 역대 최장 흑자 기록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내수 부진 등으로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줄면서 생기는 불황형 흑자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는 양상인데요. 실제로 상품 수지에서 수출은 작년 2월보다 15.4% 줄었지만 수입은 21.9%나 감소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9월 이후 5년 5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 측은 수입 감소폭이 더 큰 이유는 유가 하락의 영향이 크다고 밝히고 있지만 네. 전문가들은 내수가 위축돼 수입이 주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문제는 수출이 흔들린다는 건데요. 이번에는 경제 성장에서 수출 기여율이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네요. 예,
같이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제 성장률 3.3%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 기여도는 1.5%포인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수출의 경제 성장률 기여율은 45.5%로 이 역시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네. 기여율이 낮을수록 성장률에 영향을 적게 미쳤다는 뜻입니다. 수출을 제외한 소비와 투자의 지난해 성장 기여도가 각각 1.3%포인트와 1.5%포인트였고 수입이 마이너스 1%포인트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결국 지난해 경제 성장은 투자가 주도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같은 수출의 하락세는 현재 진행형인데요. 지난달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4.2% 줄어 지난 1월부터 3개월째 작년 동기 대비 감소세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수출 증가율은 상당히 둔화되고 있는데 수익 감소로 경상수지 흑자폭은 유지돼 환율이 올라가기 어려운 구조라 정부가 수출을 통한 경기 부양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시점이라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네.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보험에서 운전자 제한 특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운전자 제한 특약에 대해서 주의를 하라고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 가입 때 운전자를 제한하는 특약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가 절약되지만 보상 대상이 되는 운전자가 제한되므로 관련 분쟁도 상당하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한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최근 3년간 101건에 달하는데요. 특약상 운전 가능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필수적인 대인 배상만 가능한 점이 분쟁의 쟁점입니다. 네. 또한 금감원은 운전자 범위 제한 특약은 특약에 허용되지 않는 다른 지인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사전에 임시운전자 특약이나 지정운전자 한정 특약 등을 활용해 보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좋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가 장중 연고점을 뛰어넘었다면서요? 어떻습니까? 예, 오늘 우리 증시에서 코스닥은 장중 올해 최고점을 뛰어넘었지만 막판에 힘이 떨어지면서 연고점 경신을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강보합으로 마감하면서 2030선에 육박했습니다. 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0.62포인트 오른 2029.07로 마감했는데요. 코스피가 이날 강세로 마감하긴 했지만 강한 상승 동력을 받지는 못해서 2030선 탈환에는 실패한 양상입니다. 이는 최근 들어 코스피가 2030선에 다가가면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는 데다가 간밤에 미국의 민간 고용 부진 또한 주요했다는 평가인데요. 코스닥은 0.34포인트 오른 650.57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장중 654선까지 오르며 종가 기준으로 지난 25일 기록한 올해 최고치를 넘어서기도 했지만 역시 코스피와 같이 추진 동력이 부족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제2의 벤처붐이 일어서 나스닥이 호조를 보이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당분간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아닌 코스닥의 상승세가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안심전환 대출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아주 서민들의 큰 호응을 얻지 않았었습니까? 네. 네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와 취급은행의 이해득실이 엇갈리고 있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안심전환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들의 손실이 커질 거라는 주장에 대해서 정부 당국과 취급은행 사이에 견해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저리의 안심전환 대출을 취급하며 은행의 대출 상품의 이익이 줄어든다는 은행권의 불만에 금융위원회가 반박한 양상인데요. 네. 금융위원회는 현재 주택담보대출에서 시중은행이 수익을 얻는 예대금리 차이는 연 0.2%에서 0.3%포인트 수준으로 기존 대출이 안심전환 대출로 바뀌더라도 대출 취급 시 약 0.2%포인트의 이자 마진이 예상되고 그 외에도 매년 최대 0.2%포인트의 마진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은행 입장에서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과 분리되기 때문에 대출 리스크에 대비해 적립하는 대손 충당금 부담도 덜게 된다는 설명인데요. 네. 하지만 은행은 안심전환 대출을 취급하면서 연 3.5%대의 주택담보대출 이자 이익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융권에선 변동금리 연 3.5%대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안심전환 대출을 통해 고정금리로 최저 연 2.53%까지 낮아지는 만큼 은행권이 안심전환 대출 40조 원을 취급하면 수익 감소분이 연간 최대 4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한 안심전환 대출이 10년 이상의 장기 대출인 것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발생한 손실이 수조 원에 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투데이의 김희준 기자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나라밖 소식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세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YTN 보도국의 신호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케냐에 있는 한 대학이 무장 괴한들이 난입해가지고 총기를 나사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전에 케냐 동부 가리사 대학에 총을 든 무장 괴한들이 난입했습니다. 네. 경비들한테 총을 쏘고 학교 정문을 돌파한 뒤 학교 안에 들어가서도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캠퍼스 안에서 폭발음도 들렸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네. 사상자 수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최소한 15명이 지금까지 숨졌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부상자도 수십 명에 이르는데 대부분 통상을 입었습니다. 무장괴한들은 아직도 학교 기숙사 등에서 일부 학생들을 인질로 붙잡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는데요. 알카에다 연계 테러 단체인 알샤바브가 이번 사건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재작년에도 케냐 수도 나이로비의 쇼핑몰에서 알샤바브의 테러로 60여 명이 숨졌습니다. 네. 자, 미국 대학에서 말이죠. 요즘 그 한국어 수강 붐이 일고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런가요? 한류 때문에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 영어와 K-팝의 영향으로 미국 젊은이들이 한국어 배우기에 나서고 있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미국 내 제2 외국어 수강률이 6.7% 감소했는데 네. 한국어 강좌 수강률은 45%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러시아어 수강률이 17.9%, 이탈리아어 11.3%, 일본어 7.8% 이렇게 감소했는데 특이하게도 한국어 수강률만 가파르게 올라간 겁니다. 네. 이 신문은 한국어 수강 붐이 한국의 영화와 음악 등 대중문화가 미국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고요. 특히 2012년 유튜브를 강타했던 싸이의 강남스타일과 드라마 내조의 여왕이 한국어 수강 붐을 견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하지만 미국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 수는 12,000명 수준입니다. 6만 명 이상이 배우는 일본어나 중국어 그리고 3만 명 이상이 배우는 아랍어에는 크게 못 미치는 네. 수준입니다. 아직은 숫자상으로는 조금 적은 편이다 이런 얘기로군요. 네, 만우절 신문 광고를 믿은 뉴질랜드의 한 여성이 횡재를 했다는 소식도 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4천만 원짜리 BMW 새 차를 거의 공짜로 얻었다고 합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사는 티아나 마쉬라는 여성인데요. 어제 만우절에 신문에서 자동차 특별 세일 광고를 봤습니다. BMW 대리점에서 신문 광고 어려운 첫 고객한테 사고 온 차를 4천만 원짜리 새 차로 바꿔주겠다고 광고를 했는데요. 네. 이 만우절 장난일지 모르지만 한번 가보기나 하자고 집을 나서서 새벽 5시에 대리점 앞에서 줄을 섰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광고를 내밀었더니 대리점에서 15년 된 일본 차를 새 BMW로 바꿔줬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네. BMW 대리점의 관계자는 광고에 나온 조건이 너무 좋아서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았을 거라며 그런 만우절 통념을 깨고 싶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마쉬가 타던 헌차는 BMW 매장에 지금 전시되고 있는데요. 네. 조만간 경매를 통해서 판매금을 장애 아동 돕는 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프란시스코 교황 소식인데요. 이 교황이 의사한테서 이 권고를 받았는데 파스타를 네. 너무 먹지 마세요. 이런 권고를 받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권고가 구체적입니다. 네. 일주일에 2번 이상 파스타를 먹지 말라고 주치의가 당부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최근 몇 달 동안 부쩍 살이 많이 찐 모습으로 대중 앞에 나타났는데 네. 스파게티와 그리고 이태리 만두인 라비올리를 너무 많이 먹고 운동은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전했습니다. 네. 바티칸 주치의들은 교황이 12억 가톨릭 신자의 지도자로서 짊어진 스트레스와 부담을 이겨내려면 더욱 엄격한 식이요법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주목받지 않고 나가서 피자를 먹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을 정도로 밀가루 음식을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지난달 나폴리에서는 가톨릭 신자한테서 피자를 선물 받기도 했습니다. 네. 청년 시절 앓은 폐질환 때문에 폐 일부를 제거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취임 이후 전 세계를 돌며 강행군을 해왔고 지난해 여름에는 예정된 행사에 불참하면서 건강 이상설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YTN 국제부의 신호 기자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경향, 전문 월간지 매거진엔 구독권을 드립니다.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한국과 중국의 연구진이 백두산 폭발에 대비하기 위해서 뭉쳤다고 합니다. 오는 2018년 공동으로 백두산 현지 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는 것인데요. 백두산 화산 폭발은 아시아는 물론이고요. 유럽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그 여파가 클 것이라고 합니다. 양국이 본격적인 공동 연구에 나섰기 때문에 이제 진짜 폭발이 머지 않은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국민안전처의 백두산 화산 대응 기술 개발 사업 단장을 맡고 계신 분이죠. 충북대학교 이승수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국민안전처에 이런 그 기술 개발 사업단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12년에 그 조성돼서 현재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백두산 화산에 대응해가지고 기술 개발을 하고 계시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한국하고 중국하고 네. 같이 백두산 공동 탐사에 합의했다고 하는데요. 네네. 어떤 내용입니까? 한국의 그 대전에 있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하고 중국 과학원의 그 백두산 부분을 연구하는 분들이 그 얼마 전부터 백두산의 그 분화 조짐에 대한 또는 분화 전조에 대한 데이터를 얻고자 같이 공동 연구를 합의를 하고 진행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에 직접 관여하고 계시는 않으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조사 방법은 어떻게 한답니까?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요. 네. 지금 결국 화산이 폭발한다는 얘기는 그 화산 밑에 암석이 고온 고압 상태에서 녹아있는 결국 마그마 덩어리가 터져 나오는 건데요. 예. 그게 지하로 수십 미터 정도가 아니라 수킬로에 들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안에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할 바는 지금까지 없던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한 몇 년 정도 먼저 초음파, 음파라든지 음파 탐지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내부의 그 지층이라든지 또는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선제적인 먼저 사전 연구를 수행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약 7km 정도 측면에서 시추를 해서 예. 그 마그마의 샘플을 채취를 한 다음에 아마 분석 같은 것들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마그마가 있는 곳까지 그렇게 조사하는 것이 백두산이 처음인가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 거의 유례가 없는 연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전에는 그러면 백두산을 어떤 식으로 조사해 왔었는데 이번에 그렇게 해보겠다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사실은 그 백두산이 실효적으로는 지금 그 중국과 북한의 경계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국내학자들이 직접 가서 탐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네. 중국 그 지진국이나 중국 과학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진계라든지 화산이 분화하기 전에는 항상 화산성 지진이 먼저 감지가 되거든요. 예. 또는 그 이제 화산이 터지기 직전에는 마그마가 올라오기 때문에 지형이 변하게 됩니다. 땅 모양이. 예. 예, 땅의 경사가 변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중국에선 관측을 하고 있었고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그런 그 계측기로서 그 관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려웠기 때문에 위성 자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계속 그 모니터링을 해왔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까지 그런 조사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네. 예를 들어서 무슨 마그마가 올라와서 경사가 좀 변한다든가 어쩐다든가 뭐 지진 기미가 있다든가 뭐 이런 것은 포착이 됐나요? 예, 사실 이 백두산이 이와 같이 그 이슈가 됐던 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예. 지금으로부터 한 6, 7년 전쯤에 그 또 한 번 굉장히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네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2002년부터 2006년 사이 약 4, 5년 동안 백두산이 마치 다음 날 터질 것처럼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최대 한 달에 화산성 지진이 약 250회가 관측될 정도로 예. 분화 정도로 강하게 보였었고요. 예. 그리고 가장 활발할 당시에는 백두산 천지 간의 거리가 약 60cm 정도 멀어질 정도로 이렇게 부풀어 오른 형상을 보여준 적도 있고요.
지금은 근데 2006년 이후는 소강 상태에 좀 빠져 있긴 한데 예. 하나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은 중국 지진국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화산이 폭발하기 전에 항상 그 화산성 가스라는 것이 이렇게 분출되는데 예. 화산성 가스의 농도가 지속적으로 2006년 이후에도 최근까지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중국도 그렇고 계속 그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그러면 이걸 계속 주시를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로군요. 네네. 근데 이번에 중국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됐다고 한다면 우리 연구진들도 직접 이제 백두산에 가서 이런 네네. 조사를 해볼 수 있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게 네. 아주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일본도 앞으로 참여시킬 생각이 있다고 합니까? 네네. 저도 이제 신문지상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예. 백두산이 만약 분할을 하게 되면 그건 단순히 중국 또는 북한 또는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근데 북한하고는 아직 참여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예.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이제 뭐 과학계 그 학술지 같은 데 나온 결과를 제가 인용을 하면 네. 영국이라든지 독일 또는 이탈리아 학자들이 화산학자들이 북한의 요청을 받고 2012년부터 수차례 북한을 방문해서 북한 쪽의 백두산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자료 취득이라든지 이런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저 외람된 말씀인데요. 네. 백두산이 이게 당장이라도 폭발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 사실상 화산이 터질 것입니까? 언제 터질 것입니까? 이런 류의 질문을 제가 자주 받아요. 예, 그러시겠죠. 사업단을 맡다 보니까. 예. 근데 다른 자연재해 같지 않게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화산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언제 또는 터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것이 현재 기술로서는 거의 불가능해요. 상태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화산 폭발의 경우에도 그래도 무슨 사전에 징후 같은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화산이 폭발하기 전에는 화산성 지진이 발생을 하고요. 네. 지형이 변한다든지 아니면 그 근처에 이제 화산이 있게 되면 항상 온천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수온이 꾸준히 올라간다든지 화산성 가스로 인해서 인근의 그 수목들이 고사하게 됩니다. 그런 현상들이 2002년부터 2006, 7년 사이에 백두산 근처에서 많이 발견이 됐었어요. 했는데 요즘 소강 상태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도 소강 상태라고 하니까 또 예측하기도 또 어려워지시고 그러겠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요. 만일에 백두산이 만약 폭발했다고 칩시다. 네네. 그렇게 되면 그게 그 위력이 어느 정도 어디까지 미칠지 예측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어렵죠. 이제 폭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백두산이 마지막으로 폭발했던 역사 기록이 남아있는 게 1903년입니다. 1903년. 네, 지금부터 100여 년 전이죠. 예. 근데 그 경우에는 100여 년 전엔 그렇게 대규모가 아니었는데, 네. 이번에 뭐 그 탄화목이라고 화산 폭발을 하게 되면 이제 나무가 수수로 변하게 되는데 고열 때문에. 네. 그 탄화목을 이용해서 그 측정한 바에 의하면 지금부터 1000년 전에 그 굉장히 대규모의 폭발이 있었다는 건 이제 많이 학계를 통해서 알려져 있는 상태인데요. 그게 추정을 할 수가 있는 모양이죠? 네. 그 규모가 어느 정도로 보시면 되냐면 혹시 2010년에 아이슬란드에서 화산이 폭발해서 유럽의 뭐 항공 장애가 장기간 지속됐던 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뭐 있었던 것 예. 백두산이 과거 1000년 전에 터졌던 게 그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의 1000배 정도 되는 1000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그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의 1000배 정도 규모의 화산 폭발이 1800년대 초반에 인도네시아에서 있었는데요. 네. 인도네시아 화산이 터졌을 때 기록에 의하면 유럽에서 여름에 냉해가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조량이 줄어들고 기온이 떨어지면서 그 여름이 여름 같지 않은 여름이 올 정도로 전 지구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 규모의 폭발이 일어난다면. 다른 지역까지요? 그렇죠. 전 지역에?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1000배 정도의 위력을 가질 거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겁이 벌컥 나는데요. 네네. 그 1000배 정도의 위력을 가질 거라는 걸 어떻게, 그것도 예측하신 건가요? 예측해서 나온 결과인가요? 아닙니다. 그건 예측이라기보다는 이 화산이 과거에 그 정도의 폭발력을 보였기 때문에. 과거에 그런 적이 있다? 예. 그리고 향후에도 폭발을 한다면 꼭 그 규모는 아니겠지만. 최대한 그 정도의 위력은 갖고 있는 화산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만일 이게 화산 폭발이 예측이 된다고 하십시다.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막을 수 있습니까?
일단 화산 폭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없다. 예. 예. 하지만은 저희가 이제 국민안전처에서 예. 이 백두산 화산 대응 기술 개발 사업단을 조성을 해서 저희가 계속 지금까지 연구를 해오고 있는 이유는 네. 백두산 화산의 폭발은 막을 수 없지만 네. 화산 폭발로 인해서 이제 가령 화산재가 한반도 남부까지 그 확산을 해서 네. 영향을 미치게 됐을 때 사전에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네. 먼저 준비할 필요가 네. 있습니다. 네. 예, 그런 것 때문에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네.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네. 충북대학교의 이승수 교수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많이 막히니까요. 꼭 여유 있게 퇴근길 운전하셔야겠습니다. 간선도로도 시내도로도 모두 다 속도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는 그나마 좀 나은데요. 의정부 쪽으로 가는 구간은 성동분기점에서 멀리 창동교까지 길게 밀려 있고요. 청담대교 양방향으로 밀리고 분당 수서로도 청담대교로 가는 길이 많이 막힙니다. 서부간선도로 양방향 꽉 막혀가는데 그래도 의정부 시흥 쪽으로 가는 길은 조금은 나아졌습니다. 목동교에서 금천교까지 밀리고요. 하지만 도심 쪽으로 가는 길은 금천교에서 성산대교 다리 건널 때까지 긴 구간으로 막힙니다. 내부순환로 성수동 쪽으로는 성산램프 이전부터 홍지문 터널까지 더디고요. 반대쪽으로는 기름램프 이전부터 정릉 터널까지 밀려 있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자원외교 청문회에 전 정권의 핵심 인사들 출석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입니다. 국민이 낸 혈세를 흥청망청 쓴 사람들 꼭 출석시켜야 합니다. 9888번님 의견이시군요. 자원외교는 어느 한 정부에 국한되기보다 여러 전 정부와도 관련되는 바, 제대로 청문을 하려면 이전 정부도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의 출석은 옳지 못합니다. 8945번님 의견입니다. 다양한 의견들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 또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계절의 여왕 5월, 가평 자라섬에서 아주 특별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국내 최대 야외 무대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공연과 화려한 불꽃놀이의 강연. 2015 자라섬 불꽃축제. 티켓 문의는 인터파크 1544-1555.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자원외교 청문회에 전 정권의 핵심 인사들 출석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이지요. 자원외교 뒤처리를 위해서 국민연금을 쓴다니 말도 안 됩니다. 반드시 청문회에 출석시켜서 잘잘못을 가려야 합니다. 0914번님 의견입니다. 누가 그랬냐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잘못했는지를 철저히 밝혀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687번님 의견입니다. 아직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죠.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의견을 남겨주시고요.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주간지 주간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4부 들어갑니다. 네, 오늘 하루 동안 스포츠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스포츠 포인트.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오랜만에 남자 프로 배구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어제 만우절이었죠. 그런데 네. 창단 2년밖에 안 된 OK저축은행이 거짓말 같은 우승을 거뒀다. 이거 화제가 되네. 네. 반란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네, 그 OK저축은행이 어제 챔피언 결정 3차전에서 삼성화재를 꺾고 3연승을 거뒀는데요. 네.
창단 2년밖에 안 된 OK저축은행이 8년 연속 우승을 노리던 삼성화재의 그 왕조를 무너뜨렸습니다. 네. 김세진 OK저축은행 감독이 선수 시절 삼성화재에서 17년간 스승이었던 신치용 감독을 넘어서 청출어람을 이뤄냈는데요. 네. 김세진 감독이 MVP를 받은 송명근을 비롯해서 이민규, 송이채 등 젊은 선수들을 때로는 아버지처럼 엄격하게, 때로는 친형처럼 잘 다독이는 형님 리더십을 발휘했고요. 여기에 쿠바 출신 시몬이 시몬스터라 불릴 만큼 특급 활약으로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네. 한편 연고지인 안산시는 약 2,000석 규모의 상록수 체육관 대신에 6,000석이 넘는 새 배구장을 짓는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김세진 감독 젊은 감독이죠. 네, 41살. 네. 네. 자, 그런데 이 배구 포스트 시즌에 실패한 현대캐피탈도 이 김세진 감독처럼 아주 젊은 사령탑을 선임했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맞습니다. 현대캐피탈이 올 시즌까지 현역 세터로 뛴 39살 최태웅을 신인 감독으로 전격 선임했는데요. 네. 프로배구에서 코치를 거치지 않고 현역 선수가 곧바로 사령탑에 오른 건 최태웅이 처음입니다. 네. 현대캐피탈은 올 시즌 처음으로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했고요. 김호철 감독이 성적 부진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는데요. 최태웅을 영입해서 새로 이번에 명가 재건에 나섭니다. 네. 최태욱은 국가대표 주전 세터로 활약했고요. 2010년에는 림프암 판정을 받았지만 투병과 훈련을 병행해서 코트를 지켰고요. 네. 현재는 암세포는 모두 사라진 상태인데요. 암도 이겨낸 최태웅 신인 감독은 원팀을 만들어서 목표인 우승을 이루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이번에는 프로야구 소식입니다. 기아가 말이죠. 기아가 이 하위권으로 분리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아주 초반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소식 전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최근 3년 연속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한 기아가 사실 올해도 KT 하나와 함께 3야구로 분류됐었는데요. 개막 후 3연승을 날리면서 신바람을 내고 있습니다. 기아는 1, 2, 3선발 투수인 양현종, 홈버, 스틴슨이 평균 자책점 1.13으로 안정적인 투구를 펼쳤고요. 또 미국에서 돌아온 마무리 투수 윤성민도 2세이브를 기록하면서 뒷문을 든든히 지키고 있습니다. 김기태 기아 신인 감독이 고참 최희섭, 이보모가 솔선수범하는 분위기도 만들었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 3경기 치러서 평가를 내리기는 이르고요. 김기태 감독 역시 최소 14경기는 치러봐야 진짜 전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강정호 선수 소식이죠. 미국 프로야구 피츠버그에서 뛰고 있죠. 환상적인 수비를 펼쳤다고요? 네, 피츠버그 강정호가 오늘 볼티모어와 시범 경기에서 7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는데요. EMR 3루수와 유격수 간 타구를 잡아서 점프해서 정확한 원바운드 송구로 아웃시켰습니다. 지역 언론인 피츠버그 트리뷴 리뷰도 강정호가 높이 날아서 정확한 송구를 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네. 강정호는 7회 말 교체될 때까지 5차례 상대 타구를 깔끔하게 처리했고요. 타석에서는 3타수 1안타로 3경기 연속 안타를 치면서 시범 경기 타율 1할 9푼을 기록했습니다. 네. 박주영 선수가 지난달에 프로축구 서울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언제쯤 그라운드에서 볼 수 있게 되나요? 네, 이르면 이번 주 토요일에 서울과 제주 경기에서 볼 수 있는데요. 네. 박주영은 지난달 친정팀 서울로 7년 만에 복귀했는데요. 하지만 국제 이적 동의서인 ITC가 아직 발급되지 않아서 K리그에 정식 등록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최용수 서울 감독이 내일 안으로 ITC가 발급되면 박주영이 제주전에 선발이든 교체든 출전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네. 최용수 서울 감독은 박주영의 컨디션이 70%까지 올라왔고 동료들과 조합을 봤을 때는 최적의 포지션이 최전방 스트라이커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은 여자 테니스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세리나 윌리엄스가 통산 700승을 달성했다고요? 네. 세계 랭킹 1위 세리나 윌리엄스가 여자 프로테니스 WTA 투어에서 개인 통산 700승을 달성했는데요. 세리나가 오늘 미국에서 열린 마이애미 오픈 여자 단식 8강에서 세계 랭킹 21위인 독일의 리지키를 2대1로 꺾고 여자 선수 통산 9번째로 700승 고지를 밟았습니다. 네. 세리나는 개인 통산 700승 120패를 기록 중이고요. 여자 테니스 역대 개인 최다승은 체코의 나브라틸로바의 1442승입니다. 1442승. 와, 맞네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였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네, 요즘 이러다가는 제2의 중동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의 발원지는 바로 예멘입니다. 지금 예멘에서는 내전이 발생해서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유니세프에 의하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예멘 공습 때문에 지난주에만
어린이 60명가량이 숨졌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분쟁지역 전문 PD이시죠. 김영민 PD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그 상황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멘은 2010년 아랍의 봄으로 독재 정권이 무너진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전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발화점이 된 것은 무엇입니까? 네, 사실 예멘의 지금 내전의 발화점으로 치면 아주 몇십 년 전까지도 흘러가는데요. 네. 예멘이 원래 북예멘하고 남예멘하고 나눠 있던 나라입니다. 예. 그래서 남북이 이렇게 서로 사이가 안 좋았던 건데 그게 이제 1990년에 통일이 돼요. 그래서 남북이 다 합쳐져서 이제 하나의 예멘이 됐는데 이게 이제 불안정하게 그 당시에 통일이 됐기 때문에 같이 이제 연합 정부가 결성이 되면서도 서로 이제 불화가 많았던 겁니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예멘에서는 그때 남쪽에 있었던 그 남예멘이 수니파, 그다음에 북쪽이 이제 시아파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두 축이 계속 갈등을 하다가 이제 2010년부터 이제 아랍의 봄으로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나서 치안의 공백이 생기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순니파, 시아파의 서로 대립 관계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시아파 쪽에서 이제 후티 반군이라고 이쪽이 이제 무장을 해가지고 계속 이제 순니파 쪽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순니파한테 굉장히 위협감을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공습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반군이 어떤 세력이에요? 반군이 이제 알후티 반군이라고 불리는데요. 시아파죠. 그래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순니파니까 시아파 쪽에서 이제 순니파에 대항하는 그런 반군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치안 공백 상태의 예멘을 정권을 창출하려고 지금까지 계속 무장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아파에서 이제 정권을 차지하려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예멘의 이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로 도망갔습니까? 예, 지금 그런 상황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대통령궁은 사실 그 수도인 사나에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불안정해지니까 다시 이제 남부 쪽 순니파 지역으로 갔다가 거기조차도 지금 치안이 문제가 되니까 이제 사우디 쪽으로 가신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 다른 나라로 대통령이 도망갔다는 건 좀 보통 일이 아닌데, 그죠? 그렇죠. 그리고 원래 있었던 독재 정권이었던 짤레 대통령도 이제 도망가는 바람에 이제 그 나라의 정권 자체가 이제 흔들리게 된 건데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 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예멘의 대통령이 이 반군에 밀려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로 도망을 갔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제 대대적으로 예멘 반군에 대해서 공습을 시작했군요. 예, 근데 사우디아라비아 혼자가 아니라 인근의 순니파 국가들도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요. 다 모아가지고요. 예, 연합군 10개국이 같이 지금 공습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공습한 전투기만 한 100여 대가 지금 동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순니파 그 연합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연합군이 시아파 후티 반군 거점 지역을 중점적으로 지금 계속 공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쟁 상황 어떤지 좀 아시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는 남부 쪽에 이제 순니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이제 시아파 후티 반군이 지금 계속 들어와서 예멘의 첫 번째로 가장 큰 도시는 사나라고 수도고요. 두 번째로 가장 큰 도시가 아덴이거든요. 우리한테도 아덴만이라는 그 지명이 좀 익숙한데요. 소말리아 해적 때문에 이 아덴이라는 지역에 지금 후티 반군이 점령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 사우디아라비아하고 10개국이 공습을 해서 이렇게 보태주지 않은 상황에서는 순니파가 굉장히 불리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아파에서 이제 시아파가 반군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정권을 차지하겠다고 그러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제 이 정부군을 지원하고 나섰어요. 근데 이거 누가 이기게 됩니까? 지금 연합국 10개국이 아무래도 더 병력이나 전력으로는 더 많게 지금 느껴지고요. 근데 지금 아덴만을 지금 후티 반군한테 지금 뺏긴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막상막하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 가게 되면은 민간인만 굉장히 많이 희생이 되는 상황에서 지금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양쪽 세력이 막상막하일 때 가장 크게 큰 게 이제 민간인 희생이거든요. 죄 없는 민간인들만. 시아파 쪽에는 그 배후에 누가 있냐면 이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아파가
전체 무슬림으로 봤을 때는 아주 소수입니다. 시아파가. 그러니까 순니파가 한 90% 되고 시아파는 한 10%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시아파를 믿는 국가가 많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이를테면 이제 이슬람 안에서도 소수파에 속하지만 이 시아파의 종주국이 이란입니다. 이란. 그래서 이란 쪽에서 그 후티 반군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말하자면 순니파 사우디아라비아와 시아파 이란의 대리전이 아니냐 네. 이런 평을 듣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제 중동 얘기하면 하여튼 시아파니 순위파니 이 얘기가 늘 나오는 이야기예요. 오늘은 말이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간단히 순위파 뭐 시아파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 그 많이 들려오는 게 시아파 순니파인데 굉장히 네. 헷갈리실 헷갈려요. 텐데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예, 네. 그 이슬람을 창시한 선지자 모함마드가 돌아가실 때 후계자를 남기셨어야 되는데 아하. 후계자를 남기시지 않고 돌아가신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혈통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그 말하자면 모함메드 혈통 중에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라는 파와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칼리프라고 그래갖고 그 순니파 그 안에서 지도자를 뽑아야 된다.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렇게 학자들 거기는 지도자들 사이에서 뽑아야 된다고 한 사람들이 순니파고요. 예. 그다음에 혈통이 나와야 된다. 모하메드 자손 중에 핏줄이 나와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시아파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떤 뭐 이슬람에 대한 해석이 다르거나 꼬란에 대한 어떤 해석이 다르거나 그렇지 않고요. 바로 그 모함메드 사후에 벌어졌던 양 두 파가 갈라져서 네. 지금까지 1000년 동안 대립을 하고 있는 거죠. 네, 혈통을 중시하는 쪽이 시아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멘에서는 반군이죠. 네네. 네, 그쪽이고 순니파는 이제 다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제 칼리프 중에서 이렇게 후계자를 지명하면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네, 그럼 다수가 있고 소수가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자, 이 순니파하고 이 시아파는 그 계속 이렇게 싸우겠죠? 이 좀 지금 IS하고 관계도 좀 마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되게 복잡한 게요. 예. 순니파 안에서도 다 통일되면 괜찮은데 예. 순니파 안에서도 그 알카에다, IS 뭐 이런 단체들과의 지금 그 내전도 만만치 않거든요. 네. 그리고 그 시아파와 순니파 이 내전 갈등 속에서 또 이제 갈등을 하는 틈을 타서 또 IS하고 알카에다가 또 활약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치안을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뭐가 되면 좋은데 치안의 공백 상황이 전쟁을 계속 여러 가지 형태의 전쟁이 나오는 거죠. 네. 알카에다나 IS는 무슨 파예요? 순니파입니다. 다 순니파입니까? 네, 전부 순니파예요. 그렇죠. 순니파 안에서 이제 그런 반란들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IS나 알카에다는 무장 세력 중에서도 이제 순니파 쪽의 무장 세력이지만 그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테러리스트 그룹이라고 명칭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사우디나 이런 순니파 국가에서 IS나 알카에다를 지지한다고 하는 나라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같은 순니파이기 때문에 어떤 교감은 있다고 판단되는 거죠. 그럼 이제 알카에다나 IS는 그런 순니파에 대해서는 공격을 안 합니까? 하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주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자신들의 단체의 이득 관계, 그런 명분 관계가 제일 중요하죠. 이게 같은 순니파이기 때문에 서로 공격을 안 하거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주 복잡한 양상이로군요. 근데 뭐 제2의 중동전으로까지 비유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우리가 나올 정도인데 그 이유는 뭡니까? 예전에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죠.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서로 대리전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예멘뿐만이 아니라 이라크도 그렇습니다. 네. 이라크가 원래 순니파 국가였죠. 사담 후세인 시절에는. 근데 이라크 전쟁이 나면서 시아파 정부로 이제 바뀌게 되면서 거기 그쪽에서 이제 순니파가 반발하게 되고 또 시아파는 다시 잡은 정권을 절대 뺏기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라크도 마찬가지로 시아파, 순니파의 갈등이 지금 극에 달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예멘이 또 그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소지가 있는 나라들이 여러 나라가 있어요. 사실 시리아 내전도 그 정권을 잡고 있는 알아사드 정권은 시아파예요. 그렇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또 순니파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시아파, 순니파 간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미래에 또 이런
앞으로도 그런 벌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국가들이 또 레바논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여러 나라들이 지금 시아파냐 순위파냐 이런 논쟁 때문에 전쟁의 불씨를 지금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IS와 알카에다 이런 테러 조직과의 이 전쟁도 감당하기 힘든데 같은 무슬림권 안에서 이렇게 서로 분열이 돼서 이쪽도 내전이 벌어지기 때문에 중동에는 지금 뭐가 터져도 내전이 앞으로도 제2의 중동전이 갈 것이다. 라고 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면 시아파가 아주 소수라고 하셨지만 그 정권을 잡은 나라가 있네요. 이란도 그렇고 네, 이락도 그렇고 또 시리아도 이 시아파가 잡고 있죠? 우리가 소위 말하면 시아 벨트라고 불려요. 그래서 지도를 보면 동쪽부터 시작해서 이란,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이렇게 나란히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시아파 벨트라고 부르는 거죠. 그 외에도 뭐 걸프에도 있고 저쪽 그 위쪽에도 좀 있긴 한데 가장 크게 시아파들이 활동하는 국가들이 바로 요 네 국가들인데요. 이 주도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소수잖아요. 10%밖에 안 되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요 축을 중심으로 해서 민병대 활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나라에 이제 시아파를 전파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든지, 그리고 시아파가 어떤 다른 나라의 시아파 공격을 받거나 했을 때 적극적으로 연합해서 같이 도와주러 출동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까지 계속 전쟁의 불씨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네. 국제사회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미국이라든가 유럽 쪽 분들의 시각은 어떤가요? 이게 지금 감당이 안 되는 게요. 지금 여러 나라에서 지금 IS 때문에도 골치가 아픈데 지금 시아 순리가 벌어진, 그러니까 남의 집의 일이긴 하지만 이 내분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각종 그 일들이 더 많아진 게 뭐냐면 시아 순리가 싸우는 사이에 IS나 알카에다가 더 득세를 하게 되죠. 득세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유가가 요동을 치게 되는 거예요. 각 나라마다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상당히 난감한 상황인데. 미국은 전쟁에 개입을 했다가 지금 일부 철수하고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는 중동의 어떤 발을 담그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이라크 전쟁이나 아프간 전쟁하고 또 다르게 이 시아 순니파 사이에 끼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알카에다나 IS를 지금 소탕하기 위해서 뭐 군사 작전하기가 되게 힘든 상황이에요. 한다고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예를 들면 그 예멘의 그 알카에다 세력들의 거점이 사실 가장 큰 거점 지역이 예멘이었는데요. 그래서 예멘에 이제 미국이 그 무인기를 통해서 공습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민간인들의 학살이,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많이 사망하게 된 거예요. 무인기가 공습을 하는 거는 사실상 사람이 공습한다기보다 로봇가 공격을 하는 거나 그렇죠.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지상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그 하늘에서 봤을 땐 지하에, 그쪽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얘가 알카에다인지 아닌지 확실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여러 거점 지역을 공습할 때 민간인들이 많이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미 감정이 또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는 이제 미국 쪽에서는 무인기 공습 자체에 굉장히 부담감을 지금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시아파 순니파 싸움에 끼어가지고서는 미국의 그 입장이 굉장히 곤란한 거죠. 누구 편을 들 수가 없으니까요. 지금 현재도 편을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구 편을 들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만 이란과의 핵 협상을 통해서 미국과 이란이 그렇게 사이 좋은 사이는 아닌 거예요. 당연하죠.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미국이 순니파 편을 들 것 같지만 순니파 편을 또 들 수 없는 게 순니파 안에 알카에다와 IS가 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는 미국도 쉽게 여기에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IS 소탕 작전에서 말이죠. 그 이라크군이 이라크 북부의 티그리트를 탄환했다는 소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티그리트가 이제 3일부터 지금 계속 공습이 있었는 이라크군과 이란의 연합군 형태로 거기를 했는데요. 이게 쉽지가 않았었어요, 함락이 그동안. 왜냐하면 그 IS 대원들이 부비 트랩으로 무장한 데다가 자살폭탄 테러 할 수 있는 사람 한 200명을 전면 배치를 시켜놓은 상황이라서 도저히 병력을 안으로 넣을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더 이상 공격을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라크군이 멈칫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란과 이라크의 연합
작전이 사실상 지지부진해지게 된 상황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라크 정부에서 미국 쪽에 이제 공습을 요청하게 됐고요. 네. 그래서 공식적으로 공습을 요청한 건 아니지만 그 뒤로 미군의 공습이 이루어졌다고 이라크 정부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 공습이 있고 나서부터 이제 티그리트 함락이 됐고요. 네. 오늘 드디어 이제 티그리트의 이라크 총리가 그 함락된 기념으로 가서 이제 시찰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티그리트가 이제 이라크 정부군에게 함락이 된 건 맞지만 이게 또 언제 또 정세가 바뀔지 또 모르는 거죠. 네. 그런 경우 그렇게 보면 이라크 정부를 도와준 거죠. 미국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라크 정부를 도와줄 수밖에 없는 게 네. IS를 소통하겠다고 하는데 미국이 안 하겠다라고 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네. 그 초창기에 이제 그 이라크 정부가 이란과 함께만 미국을 제외하고 하겠다라고 했을 때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불편한 마음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라크 정부 쪽에서 어쨌든 다시 요청을 한 상황이면 이라크 정부 쪽에서 한팔 굽히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작전이 진행이 됐지만 티그리트는 순니파의 그러니까 이라크 안에 있는 순니파들이 어떤 고향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아마 순니파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곳이고 또 민간인들이 전부 순니파입니다. 그렇다 네. 보니까 시아파 정부가 들어온 거에 대해서 민간인들이 반감을 좀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세가 어떻게 될지 진짜 불안불안한 상황입니다. 네,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분쟁지역 전문 PD시죠. 김영미 PD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죠. 자원외교 청문회에 전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출석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네,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쳐야 되겠습니다. 휴대전화 끝자리 3474번님께 주간 경향을 3503번님께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